소련은 해방되기가 무섭게 한반도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준비에 착착 들어갔어.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4일 소련군 사령부가 발표한 인민정부 수립 요강 1조를 보면 우리 소련은 한반도에 끝끝내 노동자와 농민 중심의 정권을 수립할 것임을 미영중 3국에 제안할 거다 라고 써있음. 끝끝내가 뭐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투철한 의지 아니야. 얘네들은 애초부터 결코 양보할 의사 없이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려고 한 거야. 분단의 책임이 뭐 미국이라고? 이승만이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내었어?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 타령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그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다.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 농민 타령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 그리고 이때 소련이 내세운 양대 과업은 토지개혁과 친일파 숙청. 으따 지금 우덜 정부가 토지 공개념 추진하고 친일 과거사 청산하는 처벌법 만드는 거랑 소름 돋게 똑같단께요. 그러면서 소련은 38선 이북을 딱 점령한 다음에 남쪽으로부터의 인적 왕래와 통신들을 점점 차단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분계선이었던 38선이 실질적인 정치적 분단선으로 변해갔던 것도 이때부터야. 그리고 미국한테 일전에 약속했던 전리품인 홋카이도 북부와 리비아의 트리폴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I'm sorry, 거절당함. 통수를 맞은 거지. 이 일로 스탈린이 엄청 빡치면서 한반도의 공산화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어. 스탈린은 겉으로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한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에 적극적인 척 연기를 막 하면서 뒤로는 1도 타협 없는 공산주의 독자 정부를 탄탄하게 추진했어. 이때 소련이 북한 주민들 앞에 내세운 인물이 누구다? 그래, 김일성이다. 1945년 10월 14일에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김일성이 평양 시민대회에서 화려하게 데뷔했어. 김일성은 등장하자마자 위에서 말한 친일파 숙청이라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때부터 본인들 공산당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숑숑 제거하기 시작하지. 자, 봐봐. 친일파 숙청 뒤에는 진짜 음모가 따로 숨겨져 있었어. 친일파를 숙청한다는 말만 내세우면 사실상 누구든지 조질 수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친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니까. 36년의 일제시대 동안 뭔가 인생에서 성취를 이룬 인사들은 그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다 친일파로 만들 수가 있었다고. 이들은 그렇게 본인들의 공산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친일파 딱지를 붙여가면서 전부 숙청해버린 거야. 예나 지금이나 뭔가 실체가 없는 관념적인 가치나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늘 의심해봐야 돼. 그리고 또 이들이 뭘 했다고 했지? 그래, 토지개혁. 당시만 해도 똑같았던 남한과 북한의 운명은 이 각각 다른 형태의 토지개혁으로 그 체제가 완전히 갈라지게 돼. 김일성이 1946년에 발표한 토지개혁 법령을 보면 여기에도 친일파 청산이랑 똑같은 관념적인 명분이 들어가. 이들이 토지개혁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바로 이거. 토지는 지주도 부자의 것도 아닌 우리 가난한 농민들의 것이다. 이런 정의로운 구호를 내세우면서 기존의 일제시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 관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북한에 있는 모든 땅을 공산당이 무상으로 몰수한 후 그걸 또 무상으로 분배했어. 아니, 언뜻 들으면 얼마나 좋아. 토지는 가난한 농민들의 것이라잖아. 여기에다가 누가 그렇게 토를 달겠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다 뺏어간 다음에 농민에게 나눠준다는 명분으로 그냥 멋대로 다 뿌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 나눠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시원하게 나눠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게 함정. 북한 주민들은 본인들이 분배받은 토지를 본인 마음대로 누구한테 팔 수도 빌려줄 수도 없었어. 이런 모든 행위에 다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 한마디로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의 경작권만 나눠준 거야.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던 북한 주민들은 어이쿠 이게 웬 떡이냐, 고조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막 환호하면서 김일성과 공산당을 열렬히 추앙하게 되었고 땅을 빼앗긴 지주들은 퇴퇴퇴 남한으로 그대로 내려가게 됐어. 그렇게 기존의 기득권들을 토지개혁으로 몰아내고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서 전부 다 죽여버리니 그 다음에는 뭐 공산당의 무소불위 권력만 남지 않겠어? 그래서 그 권력으로 이제는 농민들에게 나눠줬던 경작권마저 공산당이 다시 다 회수해 가는 거야. 농민들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어차피 자기네 땅도 아니었고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어디서 뭘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다 국가한테 다 뺏겨버릴 수밖에 없었음. 어잉? 좀 뭐였음매? 뭔가 치대간 것 같은데? 그런가 보다. 내 팔자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어물쩡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아니 안 그러면 어쩔 건데.
이게 공산당식 토지개혁이야. 국가 주도의 깡패 같은 토지 몰수, 이걸 토지개혁이라고 쓰고 앉았는 거지. 내가 왜 지금 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정책들에 화를 내고 있는지 알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 아니 언뜻 들으면 얼마나 좋은 말이야. 토지는 소수의 부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와. 한반도 국민들은 역사가 증명하는 저 북한의 토지개혁 꼴을 보고서도 아직도 느끼는 게 없이 그걸 좋다고 추앙하고 앉았어. 나만 북한 할 거 없이 다 똑같아. 북한은 그렇게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을 공산당이 모두 몰수해가면서 통치 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돼 갔지. 사유재산권은 자유와 직결되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야. 인간의 자유란 결국 재산에서 나오는 거거든. 너네 경제적 자유라는 말 많이 하잖아. 경제력이 곧 자유라는 의미 아니야. 사람은 재산이 있으면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재산이 없을수록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돼. 이걸 소련과 김일성은 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빼앗으려면 아하, 이 재산부터 빼앗으면 되는구나. 국민들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국가의 눈치나 슬슬 보게 되고 그럴수록 통제가 쉬워지는 게 이게 개꿀 통치 방식이구나.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못된 권력자들은 항상 자유부터 지우려고 하고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야. 사유재산권이 없는 자유란 존재할 수가 없어. 입으로는 자유를 말하면서 은근슬쩍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사기꾼이라고 봐도 무방해.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소련과 공산당은 남한과 뭔가 협력해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 바로 이것의 증거가 그들의 토지개혁 아니야. 한 나라의 토지 정책이야말로 국가의 근본을 정하는 얼마나 중요한 작업이야. 근데 소련과 북한은 남한과 미국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이 중요한 정책들을 멋대로 먼저 다 밀어붙였어. 소련은 미국한테 겉으로만 협력 거렸던 거지 하는 짓은 그냥 미국은 타도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고. 당시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면 이 모든 사실들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어. 자, 그럼 반대로 당시 이 소련의 막가파식 토지개혁과는 전혀 다른 토지개혁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게 무엇일까? 그래, 바로 남한에서 이승만의 토지개혁.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야 비로소 토지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었어. 나라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당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땅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아니야. 그때 이승만이 선택했던 건 북한 같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시스템이 아니라 유상몰수, 유상분배 시스템이었어. 이게 뭔가 하면 일단 토지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토지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걸 국민들에게 분배해주는 방식 자체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야. 대한민국 정부가 나눠주는 토지는 경작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완벽하게 줬어. 네 땅이니까 팔든지 빌려주든지 맘대로 해라 이거야. 그 대신 처음에 분배받은 땅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30%를 원래 땅의 소유주였던 지주에게 5년 동안 납부를 해야 비로소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지. 그리고 땅을 내놓는 지주들한테는 국가 발전 기간 산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알선해주고 그 이권을 줬어. 어쨌든 땅 주인은 손해를 보는 구조였지만 아쉬운 대로 생기는 건 있도록 해주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래서 토지를 분배받은 국민들은 그때 어떻게 했겠어? 땅을 완벽하게 자기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미친듯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빨리 생산물을 만들어서 지주에게 주고 그 땅을 자신들이 갖고 싶을 거 아니야. 자, 봐봐. 5년 동안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 노력과 경험이 합쳐지면서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지. 이게 당시 국가의 생산성이랑 또 직결되지 않겠어? 평생 남의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어. 그렇게 국가는 중간다리 역할만 하면서 일제시대부터 존재했던 기존의 토지 소유 관계를 깨끗하게 새로 세팅하고 이걸 국민들한테 쭉 나눠주는 작업을 완료하게 돼. 김일성의 토지개혁은 국민들을 영원한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토지개혁이었고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국민들에게 미국식 사유재산권을 교육하고 각자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토지개혁이었어. 오늘부터 이 땅은 당신에게 분배되었다. 이런 통지서를 받은 남한 국민들은 당시에 엄청나게 감격하면서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해방날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해. 그리고 이것은 곧 터진 6.25 한국전쟁에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생 정부에게 큰 소속감을 가지고 나라를 열심히 방어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렇게 이승만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기존의 지주와 소작농과의 관계를 이 지긋지긋한 구도를 무너뜨렸고 이들을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통합시켰어. 그러면서 이때 땅을 받아서 경작을 시작했던 소농의 자식들이 1950년대 이후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고 국가의 교육 수준이 다음 세대에 크게 올라가는 이런 큰 그림까지 성공하게 돼.
인간의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이 이제 2세 교육에 대한 욕망으로 그대로 이어진 거야. 그래서 토지개혁은 그대로 교육개혁으로 이어지면서 이후에 박정희라는 지도자와 함께 지금 니네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천지개벽을 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생애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세 가지를 꼽는데, 그 첫 번째가 남한만의 대한민국 독자건국, 두 번째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토지개혁이야.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개념의 이 토지개혁이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근본이 된다. 아니 너네 이거 안 고맙냐? 젠장 고맙잖아. 누가 고마운 걸 고맙다고 말도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은 친일파 숙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반대파 숙청에 들어갔어. 지주, 친일파,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걸 타도한다는 명분 아래 인민위원회를 통한 인민재판을 다 받게 하고 그냥 다 찍어내버린 거지.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오직 김일성의 우상화만을 국가의 첫 번째 가치로 키워나갔지. 그러면서 일본이 놓고 갔던 공업시설들을 전부 국가의 소유로 돌려버렸고 모든 것들을 다 국유화하게 돼. 우리는 개인의 소유, 민영화를 되게 나쁜 것처럼 배우는데 실제로 진짜 무서운 건 공공, 국유화야. 사유재산과 사익이야말로 나라가 부강해지는 핵심 가치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다 증명했어. 그리고 지금 니네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1등 증명자야.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똑같은 사람이 공공과 공익을 쫓은 결과가 북한이고 사유와 사익을 쫓은 결과가 남한이야. 사유와 사익이 말라버리면 저렇게 북한처럼 되는 거야. 사익의 개념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들도 한 번씩 보도록 하자. 1946년은 한반도의 커다란 갈림길의 한 해가 되었어. 남한과 북한이 이질적인 사회로 갈라진 첫 해였고, 북한은 1947년까지 본인들의 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집단들을 완벽하게 숙청하게 돼. 그러고 나면 이제 북한은 뭐 하겠어? 그래, 슬슬 남한을 먹고 싶어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지. 1947년도 후반부터는 남한도 본인들의 북한처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작들이 시작돼. 반면에 남한의 상황은 그냥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 미국의 점령은 체계적이지도 않았고 신속하지도 않았어. 무슨 남한의 미국식 자유민주 체제를 도입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딴 거 별로 관심도 없었음. 심지어 미군정이랑 미국 국무부의 의견조차도 잘 맞지 않았다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혼란의 시기부터 한국전쟁의 발발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진실의 역사를 자세하게 또 알려줄게. 잘 따라오고 있지? 끝!